프레이리의 교사론. 첫 번째 편지, 세계 읽기 그리고 글 읽기. 어려움을 무릅쓰고 가르치려는 교사들에게 드리는 첫 번째 편지의 주제로 가르치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 그리고 이와 동등한 배움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배움 없는 가르침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가르치는 행위를 하려면 가르치는 사람뿐만 아니라 배우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 그 이상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고 또한 배웁니다. 가르치는 중에 한편으로는 이전에 배운 지식을 다시금 인지하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가르친 것을 학생들이 이해하고자 노력할 때 그들의 호기심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방식을 관찰함으로써 자신이 가르친 내용 중에 불확실한 것, 부정확한 것,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깨닫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의 실수를 교정하는 일을 통해서만 교사가 배우게 되는 건 아닙니다. 겸손하고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자신이 이전에 생각했던 바를 재차 생각하고 자신이 이전에 가졌던 입장을 수정할 준비를 늘 하고 있다면 그 교사는 가르치면서 배웁니다. 교사의 배움은 교사가 학생의 호기심에 관심을 가지고서 학생들이 호기심을 풀어가는 그 흐름에 주목하는 가운데 일어납니다. 학생들이 지닌 거의 순백에 가까운 호기심으로 가득 찬 그 흐름 안에는 교사들이 이전에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의견과 질문이 잉태되기도 합니다. 가르칠 때 관료적인 마음 자세를 버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호기심을 재구성해 보려 한다면 감정을 가지고 원활히 지각하는 섬세한 교사의 몸은 학생들이 하는 어림짐작과 그들의 순수함 그리고 분별력에 대해 열린 태도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사는 가르치는 중에 충만한 배움의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교사들은 어떻게 가르치는지 그 방법을 알고 있지만 가르치는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복기하면서 자신의 방법을 발달시켜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교사가 가르치는 법을 계속 배워 나간다고 해서 가르치는 데 필요한 역량을 제대로 구비하지 않은 채 누군가를 가르쳐도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가르치는 법을 계속 배워 나간다는 사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내용을 가르쳐도 된다고 허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사는 본격적으로 가르치기 전에 자신의 정치적, 윤리적, 직업적 책무를 인식하고 이를 완수할 때 책임을 지녀야 합니다. 가르치는 일은 교사의 부단한 준비와 발달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교사가 경험을 지속적으로 충실히 축적하다 보면 이 사실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사의 발달은 교사가 자신이 수행하는 가르침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가르치는 일은 탐구를 필연적으로 포함합니다. 가르치는 일이 이런 성격을 지니고 있으니 가르치는 일을 준비하는 이들은 어떤 경험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배움에서부터 시작해 봅시다. 저는 교사라면 반드시 어떤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처방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규칙은 제가 이제까지 이야기해온 모든 것과 심하게 모순됩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책의 독자 여러분과 함께 어떤 지점이나 측면들을 짚어가며 그것이 과연 적합한지 이의를 제기해보는 일입니다. 우리가 가르치기도 하는 학습자로든 아니면 배우기도 하는 교육자로든 어떤 모습으로든 참여하고 있는 매일의 교육에는 뭔가 다르게 행해져야 할 어떤 것이 항상 존재하는 점을 명백하게 보여드리면서 말입니다. 규칙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제가 이 책에 담고자 하는 정신에 부합합니다. 또한 탐구라든가 읽기라든가 관찰이라든가 대상 간의 관계에 대한 인지 같은 과정을 분명하고 완벽하게 밝혀서 알게 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인상조차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대신 이 과정들을 보다 비판적으로 이해하고자 할 때 주목할 가치가 있는 지점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탐구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탐구는 일단 가르치기의 내용 중 하나로 교사에게 익숙한 활동이지만 가르치기 이전에 혹은 가르치는 중에 수반되는 교사의 배움과도 관련이 있는 활동입니다.
또한 미래에 가르치는 역할을 하고자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나 더 잘 가르치기 위해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재구성해보고 있는 학생들의 배움과도 탐구는 연관되어 있고 학교 교육을 막 시작한 어린 학생들의 배움과도 관계되어 있습니다. 탐구는 배움을 준비하는 개인의 활동으로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이자 재창조의 활동입니다. 학교에서 특정한 주제를 제시받은 뒤 그 주제와 관련된 설명이나 토론이 담긴 텍스트를 읽으며 탐구를 하게 될 수도 있고 스스로 어떤 사회적 혹은 자연적 사건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해 보다가 호기심이나 지적 경험에 이끌려 텍스트를 골라 읽거나 타인으로부터 권유받은 텍스트를 읽으며 탐구를 하게 될 수도 있는데 둘 중 어떤 경우든 상관이 없습니다. 비판적 관점에서 보자면 탐구 행위란 매우 체계적으로 정돈된 지식과 상식적인 지식을 나눠 구분하는 활동이라기보다는 양자를 서로 관련짓고 통합해 가는 활동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읽기 행위를 내포하는 활동입니다. 탐구 행위가 곧 읽기 행위로 환원되는 것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글을 읽음으로써 우리는 예전의 방식으로 읽어오던 세계를 새롭게 다시 읽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읽기는 순수한 유의가 아닙니다. 텍스트의 일부를 암기하기 위한 기계적인 연습도 아닙니다. 탐구를 제대로 할 때, 그리고 읽기를 진지하게 할 때 저는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지 않은 채로 책장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이때 눈을 감고 텍스트의 일부분을 2번이고 3번이고 4번이고 반복하여 기계적으로 읽어서 문단의 일부를 암기하는 것은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기계처럼 단순 암기를 하면 자신에게 필요한 지식을 얻게 되리라 여기는 일이지요. 읽기는 지적인 일입니다. 어렵고 수고스럽지만 동시에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읽기의 주체, 호기심의 주체, 발견 과정의 주체가 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진정한 탐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읽은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탐색을 하고 읽은 내용에 대한 이해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 바로 읽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본적인 것들 가운데에서도 특히 읽기와 쓰기를 올바르게 가르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읽기를 가르치는 일은 그저 읽는 일에 참여시키는 게 아닙니다. 읽기를 가르치는 일은 이해라는 과정을 둘러싸고 있는 창조적인 경험에, 즉 이해와 관련된 일종의 의사소통에 참여시키는 일입니다. 학생이 학교에서 알게 된 개념을 그날 일상적으로 마주치는 실제 세상의 모습에서 얻어지는 개념과 구분하지 않고 통합해 함께 다루면 이해 과정에서 일어나는 경험은 그 깊이가 매우 깊어집니다. 일상의 경험을 특정짓는 감각적인 경험을 학교 언어를 통해 일반화하고 그것을 다시금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으로 이동시키는 일을 쉽게 해낼 수 있도록 연습하는 일은 읽기 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는 쓰기에도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연습 중 하나입니다. 이 연습을 제대로 해나가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앞서 언급했던 예전 방식으로 읽어오던 세계를 다시 읽는 것입니다. 세계 읽기는 글 읽기에 선행하는 활동이자 일상생활의 사건이나 현상 같은 대상을 이해해 나가는 일과 관계된 활동입니다. 그리고 읽기는 텍스트를 이해하는 과정이자 그 텍스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건이나 현상 같은 대상을 다루는 과정으로 기능함으로써 우리가 그때까지 해온 세계 읽기 방식이 어떤 길로 나가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저는 감각적인 경험에 기초하는 세계 읽기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해두고자 합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반화한 뒤 실제적인 것에 적용해보는 추상적 세계 읽기에 비해 그런 세계 읽기가 하위의 것으로 일축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한 학생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문해교육 과정에서 참여한 북부 지방 출신의 한 학생이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문화서클에서 열린 한 토론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손수 점토화병을 제작하는 어떤 이에 관한 코드화 자료를 가지고 토론하고 있었지요. 즉, 그 토론에서는 실제로 구체적인 현실 상황과 구체적인 문화를 가지고 일련의 코드화 읽기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문화 서클의 구성원들은 문화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이미 문화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문화가 세계 읽기나 글 읽기의 특징을 만들어낸다는 점을 말이지요. 그 학생은 자신이 해온 경험에 관한 기억과 점토로 화병을 만드는 일에 대해 가지고 있던 감각적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이가 화병을 만든다면 그것은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한 노동의 일종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화병은 단지 하나의 사물이자 노동의 산물이며 판매됨으로써 그와 가족의 생계를 유지해주는 수단일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학생은 감각적 경험을 넘어서 보다 근본적인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일반화 단계에 다른 것입니다. 이 단계가 학교 경험의 특징입니다. 그 단계를 거치자 학생에게는 이제 점토를 이용해 화병을 만드는 일이 더 이상 생존수단에 한정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점토 작업이 문화를 창조하고 예술을 창조하는 수단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그 북동부 출신의 학생은 자신이 앞서 가지고 있던 세계 읽기 방식과 그 세계 속에 일어나는 일상적 활동들에 대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읽기 방식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뒤 자랑스럽게 그리고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었네요. 제가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인간의 행동 지능의 입장에서도 저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경험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글에서 언급한 적이 있긴 하지만 다시 다루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서해안의 기니만에 있는 상툼의 섬에 머문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교육자들과 함께 저는 문해 교양 양성을 위한 첫 번째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국가위원회에 의해 포르투몬드의 작은 어촌 마을이 프로그램의 거점 지역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현지 교사들에게 이론과 실천을 구분하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론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소홀히 다루면서 실천만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지나치게 강조해서는 안 되며 반대로 이론에만 집착한 나머지 실천을 간과해서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론과 실천 사이의 모순점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고자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편지에서 좀 더 깊이 분석하겠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미래 교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들을 이론적으로 먼저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반대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는 교육 시간이 다른 사람 앞에서 이야기를 잘할지 모르는 사람만의 몫으로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제 신념과 달랐습니다. 저는 코드화나 탈코드화와 같은 핵심 개념들에 대해 토론하는 활동들이 하루아침에 연속적으로 전개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되지만 그 프레젠테이션만으로 어떤 개념들을 숙달하는 데 부족함이 없을지에 대해서 아주 조금도 고려되지 않은 채 그저 진행되는 데 그칠 것이 자명했습니다. 제가 볼 때 정말 필요한 것은 교사들이 문해 교육 실천에 직접 참여하면서 비판적으로 토론해 보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이런 기본 취지가 받아들여졌고 실행되었습니다. 25명의 참가자로 구성된 문화서클 안에서 코드화에 관한 토론을 진행해 볼 것을 미래의 교사들에게 요청하였습니다. 문화서클 참가자들은 이 토론 활동이 교사의 전문성을 발달시키기 위한 활동이라는 점을 주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토론에 참여하기에 앞서 교사들이 전문성을 개발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을 뒷받침하는 자신의 역할이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 시간을 통해 자신의 젊은 예비교사들이 전문성 있는 교사로 거듭나기 위한 과정에 동참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 토론할 예비교사들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지금 하려는 일과 비슷한 일은 이전에 전혀 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5명의 참가자들과 예비교사의 유일한 차이는 참가자들은 오직 세계 읽기를 하고 있을 뿐인 반면 예비교사들은 글 읽기 또한 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예비교사들 또한 이전에 코드화에 대해 토론해 본 적이 전혀 없었고 문해 교육을 실행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토론을 진행하기에 앞서 예비교사들이 이미 알려진 사소한 실수들이나 오류들을 충분히 분석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진행하는 토론에는 그 오류들이 다시금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론은 예비고사들의 실행이 잘 녹아들어 발현되었습니다. 그런 어느 오후 세션 때의 일입니다. 그 세션에서는 해변을 따라 작은 집들이 나란히 이어져 있는 물고기를 손에 들고 배에서 내리는 어부들의 고장인 포르투몬트의 코드화에 관하여 토론하던 중이었는데, 토론 참가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마치 무슨 계획이라도 있는 것처럼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 뒤 저 멀리 있는 포르투몬트를 바라보더니 그 마을의 모습에 대해 코드화한 자료를 읽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게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포르투몬트의 모습이야. 그때까지 이들은 자신들이 살아가는 현장과 개인적 일상에 대해 읽기를 해오고 있었지만 그 읽기는 주로 어촌마을이라는 맥락 속 텍스트에 밀착하여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포르투몬트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은 지금까지 무척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둔감함이 포르투몬트를 가려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얼마간 거리를 두고 포르투몬트의 코드화를 바라보는 시도를 하게 됨으로써 이들은 텍스트에 대한 새로운 읽기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포르투몬트의 맥락을 보다 신뢰성 있게 읽을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참가자들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포르투몬트의 코드화를 바라봄으로써 오촌 마을의 포르투몬트의 맥락이라는 텍스트를 좀 더 세밀하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읽기는 그들이 이전에 읽었던 세상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들이 그래, 이게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포르투몬트의 모습이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때까지 토론 참가자들은 자신의 현실 세상 속에 깊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미 빠져 있었던 현실의 모습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거리두기를 통해 현실로부터 벗어나기를 시작하면서 그 이전까지는 결코 볼 수 없었던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탐구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규명한다는 것입니다. 탐구는 대상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도록 돕고 대상들 간의 관계성 또한 깨닫게 해줍니다. 이 사실을 알을 추구하는 주체인 학습자에게 위험을 감수하며 회피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그런 태도 없이는 끊임없이 구성하고 재구성하는 탐구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침은 학습자에게 모종의 지식을 단순히 전달하는 과정일 수 없습니다. 지식을 단순히 전달하는 일은 기계 같은 단순 암기 교육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는 앞에서도 문제점으로 비판했던 바이지요. 비판적인 가르침과 비판적인 탐구는 연동되어 있습니다. 비판적인 가르침은 두조적으로 이해하고 이해한 바를 비판적으로 통찰하며 세상과 그를 비판적으로 읽는 태도, 즉 텍스트와 그 텍스트의 맥락을 비판적으로 읽는 노력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글과 세계를 읽으며 이해하고 깨닫는 그 과정을 비판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단순한 무방비의 순수한 언어들을 배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언어들의 가치를 폄하하지 않아야 비판적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언어들이 일상 경험과 세계에 대한 감각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어려운 언어, 이해 불가능한 언어들이 사용된 개념들을 멀리해서도 안 됩니다. 이 비판적으로 글과 세계를 읽으며 이해하고 깨닫는 그 과정에서는 다양한 언어와 구문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과학적이고 학술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작가들이 보다 접근 가능하고 더욱 명확하고 좀 더 단순하고 덜 폐쇄적이고 덜 어렵게 쓰도록 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건 맞지만 그들이 아주 단순해질 수는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읽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당면한 텍스트가 어려워서 혹은 인식론과 같은 어떠한 단어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텍스트 읽기를 그만두면 안 됩니다. 담을 쌓아 올리기 위해 벽돌공이 여러 가지 도구와 장비를 필요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읽기의 주체인 학생들 역시 효과적인 읽기와 쓰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도구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읽기의 주체인 학생들에게 어원사전, 동사 활용사전, 명사와 형용사를 찾기 쉽게 만들어 놓은 사전, 철학사전, 동의어사전, 백과사전을
사전과 같은 다양한 사전이 필요합니다. 이런 도구를 가지고서 학생들은 비슷한 주제를 다루지만 언어 복잡성 수준이 서로 다른 다양한 작가의 글을 가져와 텍스트들을 비교하며 읽는 활동을 해 나가야 합니다. 도구들을 이용하는 것을 시간 낭비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렇게만 여기면 안 됩니다. 읽고 쓰기를 함께 하든 아니면 쓰기와 읽기 가운데 어느 한 가지만 하든 단어 사전이나 백과사전을 이용하는 데 쓰는 시간은 그리고 주제에 대해 보다 비판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여러 텍스트의 어떤 장이나 부분을 읽는 데에 쓰는 시간은 읽는 혹은 쓰는 이의 작업을 즐겁게 해주는 근본 요소입니다. 읽을 때 우리는 저자에게 이 문장은 이런 의미이고 저 문장은 저런 의미라는 것을 주석으로 달아서 그를 아주 차근차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면 안 됩니다. 저자가 그들의 가업인 쓰는 일을 수행하고 나아가 우리의 가업인 텍스트를 이해하는 일까지 맡아 수행해 줄 것을 기대할 권리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물며 요구할 권리는 더더욱 없습니다. 작가가 맡고 있는 의무는 독자가 좀 더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간결하고 가벼운 글쓰기를 하는 일뿐입니다. 독자가 맡고 있는 영역 외의 말입니다. 읽고 있는 대상이나 탐구하고 있는 대상에 대한 독자의 이해는 갑자기 단숨에 기적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름지기 이해란 읽고 탐구하는 행위의 주체인 그 독자가 부단한 노력을 들여 구축해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읽고 탐구하는 행위의 주체인 독자는 스스로 텍스트를 이해해내는 그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적절한 도구를 찾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읽기와 탐구는 인내심과 지구력을 요구하는 작업이며 도전의식을 북돋우는 작업입니다. 읽기와 탐구는 성격이 너무 급하거나 겸손함이 부족한 탓에 자신의 결함을 저자에게 떠넘기며 저자 때문에 탐구를 할 수 없다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책에 담긴 내용의 수준과 독자의 실제 발달 수준 간의 모종의 관계가 필연적으로 존재한다는 것 또한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책 내용의 수준과 독자 발달 수준은 각각 작가와 독자의 지적 경험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러니 읽은 내용을 이해하는 일은 이 두 수준 간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양쪽이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작가의 지적 경험 수준과 독자의 지적 경험 수준이 아무 관련도 맺지 못한다면 책에 담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독자의 어떤 노력도 결실을 맺기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핵심 주제에 접근하는 데 꼭 필요한 논의를 대하는 저자의 관점과 그 논의에 꼭 필요한 언어를 이해하는 독자의 능력 간의 협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물 위해서는 우선 탐구라는 준비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탐구는 모든 것을 단번에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식을 습득할 타이밍을 만나고자 고군분투하는 이로 하여금 인내심을 가지게 하는 활동이자 한편으로는 조바심 나게 하는 활동입니다. 읽고 쓰는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자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가격이 있는 단어 사전이나 서적사전 같은 준비물을 구매할 경제적 능력이 교사와 학생들 모두에게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읽기와 쓰기 활동에 유용한 자료들을 활용할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교사와 학생의 물적 권리입니다. 교사와 학생이 갖는 이러한 권리에 상응하는 학교는 도서관과 같은 공간에 이런 자료를 구비하여 교사와 학생이 이 자료들을 그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시간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줍니다. 결국 읽기와 쓰기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은 교사와 학생 모두의 권리이자 교사의 의무인 셈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읽기와 쓰기의 관계에 대해 다시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기와 쓰기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활동입니다. 읽기 그리고 쓰기 활동은 읽고 쓰는 것이 무언가를 위한 수단적 가치가 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조작되어야 합니다. 또한 읽고 쓰는 활동은 래프 빕고츠키가 강조한 것처럼 어린이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활동임을 학습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조직되어야만 합니다.
본래 구두 표현이 쓰기에 선행하지만 인간이 상징과 기호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꿈과 두려움과 사회적 경험과 희망과 행동에 대해 표현하기 시작한 이래로 글쓰기는 구두 표현을 망라해 왔습니다. 우리는 읽는 방법을 배울 때 우리보다 먼저 읽고 쓰는 방법을 터득한 이들이 써놓은 글을 가지고 배웁니다. 글을 읽는 방법을 배우면서 곧 우리는 글을 쓸 준비를 하게 되는 셈입니다. 글은 사회적으로 구성된 말이기도 합니다. 문자 문화권에서 읽기와 쓰기를 제대로 할 수 없다면 탐구하고 알을 추구하며 세상 사물의 본질을 터득하고 그 존재 이유를 비판적으로 깨닫는 일은 원천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읽고 쓰기를 처음으로 연습하고 익히기 시작하는 어린 시절부터 읽기와 쓰기는 이미 둘로 나뉜 채 다뤄집니다. 이는 읽기 쓰기 활동에서 흔히 범해지는 실수입니다. 뿐만 아니라 읽기 쓰기를 보편적인 인간의 알의 과정과 별개의 것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또한 자주 범해지는 오류입니다. 읽기와 쓰기에 대한 이러한 이분법적 구분이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에 교사든 학생이든 이러한 구분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란 무척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힘들게 겨우 보고서를 썼습니다. 전 못 쓰겠어요. 와 같은 말을 제가 속한 대학원에서 다니는 학생들도 흔히 합니다. 깊이 생각해보면 이런 말은 가르치고 배우는 일의 의미에 대한 비판적 이해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에 대한 증언입니다. 우리는 말하고 읽고 쓰는 존재로서 사회적으로, 점진적으로, 그리고 부단하게 스스로를 능동적이고 의식적인 존재로 만들어 나가는 존재이자 스스로를 형성해 나가는 존재라는 비판적 주인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스스로가 단지 어떤 존재라는 막연한 인식에 머무르지 않고 프랑수와 자코브의 표현대로 학습하도록 프로그램화된 존재임을 충분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알을 넓혀 가가는 방법을 터득해야만 하지요. 다시 말하자면 말을 받아들이고 다루는 능력과 글을 받아들이고 다루는 능력이 우리에게 똑같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른 무엇보다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탐구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르치고 그 때문에 탐구 또는 해야 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단지 텍스트를 읽는 데 그치지 말고 읽은 내용과 관련하여 메모나 서평 등의 짧은 텍스트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좋은 소설가, 시인, 과학자, 철학자들이 써놓은 글을 읽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두 수려하면서도 단순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자신의 언어를 구사하고자 두려움 없이 노력했던 이들입니다. 학생들이 처음 학교에 입학해서부터 읽기와 쓰기에 관한 좋은 경험을 가질 수 있다면, 그리고 학교를 다니는 학년기 내내 읽기와 쓰기에 관한 습관을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다면 아마 글을 쓸 줄 모른다고 말한다거나 좋은 글쓰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 학생을 학원에서 만날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탐구가 만약 우리에게 늘 짐처럼 여겨지지 않는다면, 또한 읽기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고된 활동이 아니라면, 반대로 탐구와 읽기가 우리에게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계기이자 즐거움과 행복의 원천으로 여겨진다면 그건 우리 교육의 질적 수준이 아주 높다는 직접적인 징표일 것입니다. 탐구하며 읽는 법은 중고등학교 시기에서는 꼭 익히기 시작되어야 하고 문해 능력이 발달되는 시기에 집중적으로 교육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일생에 걸쳐 지속되어야 합니다. 장 삐아제, 레프 비고츠키, 에밀리아 페페이로, 마달레나 웨포드의 저작을 읽어보는 것은 이론의 여지와 무관히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리아 라졸로와 에제키엘 다실바 같은 전문가들의 저작도 읽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엄격하게 말하자면 이 둘은 문해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었다기 보기 어렵지만 읽기의 과정에 대해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읽기, 쓰기, 그리고 생각하기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리고 이들의 관련성을 직접 체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일주일에 적어도 3번 정도는 무언가를 쓰는 습관을 들여보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읽은 것에 대해 간단히 메모를 해도 좋고 언론 매체에서 보도한 사건에 대해 의견을 적어보아도 좋고 모르는 이에게 편지를 써보아도 좋습니다.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쓴 글을 날짜별로 잘 정리해 놓은 다음 몇 달이 지난 후에 자신이 쓴 글들을 스스로 비판적으로 분석해 보면 아주 좋습니다. 수영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사람이 수영을 할 수 없는 것처럼 글을 써본 적 없는 사람이 글을 잘 쓸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글을 대하는 방법이, 즉 대상을 읽는 방법이 한 사회의 물적 발달과 결부되어 있다고 강조하긴 했습니다만 제가 관념론적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역사에 대한 기계론적 해석을 거부하는 것처럼 관념론적 해석도 거부합니다. 인류 역사에 대한 기계론적 해석이 사회의 물적 구조에 따라서 인간의식의 양상이 영향을 받는다고 보는 입장이라면 관념론적 해석은 역사의 발전이 모두 인간의 의식에 절대적인 영향을 바탕으로 전개되었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입장과 달리 저는 의식과 세계를 상호 변증법적인 관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올바르게 읽고 쓰는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직면하기도 전에 환경과 조건의 물적 변화가 먼저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텍스트와 세상에 대한 비판적 읽기는 지금도 텍스트 안에서 그리고 세상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변화를 읽어내는 작업인 것입니다.